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이번 시간은 항공운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는요, 124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고요. 오늘 다루게 될 항공운송 파트에서도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꼼꼼히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운송이라고 하면 확실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빠르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시죠. 그리고 또 하나, 비싸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딘가 여행을 하는 것보다, 정말 호화 크루즈선이 아닌 이상은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비싸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 간 운송을 해야 되는 화물이 있는데 항공기로 간다. 그러면 뭐 시차에 따라서 하루 이틀, 근데 배로 가게 되면 최소 15일 정도 이제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10배, 15배 이렇게 기간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공화물 그 운송의 개념과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자, 일단은 화물 전용기 또는 화객기를 통해서, 화객기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의 위쪽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화물들이 있는 거예요. 항공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요 위쪽에 사람들이 타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화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객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단위당 운송 비용은 높다. 그렇지만 빠르기 때문에 이제 특정 화물들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요, 그 선박처럼 팔레트, 뭐 컨테이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여러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항공기 컨테이너라고 치시면 이렇게 요런 모양의, 옆에서 봤을 때는 요런 모양의, 여기 뭐 대한항공 마크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마크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은색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항공기용 팔레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철판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런 이제 보조수단, 운송수단을, 운송 포장 용기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별도의 고정장치나 이런 게 없어도 그 화물 적재칸에 탁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항공기도 이런 적재 단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항공운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바르샤바 조약의 협약이라던가 헤이그 이정서, 몬트리올 이정서, 과타라하라 조약이라던가 아니면 과테말라 조약,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이제 국제 조약,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막 상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고, 그거를 할 시간에 다른 쪽에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더 쏟는 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재에서 과감히 뺐다라고 하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월등히 빠르죠. 월등히 빠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배보다는, 선박보다는 항공기의 어떤 이제 그 편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운항 횟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특징의 1번과 2번을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신속하고 정시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단위당 운송 비용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코텀즈를 떠올려 보세요. CIF, 해상운송 방식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 규칙인 CIF에서는 보험 가입 의무가 수출자, 매도인에게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ICC라고 하는 이제 C 조건이라고 해서 보험도 등급이 있어서 A, B, C 이렇게 나눴다면 A는 all risk, 모든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는 반면에 C, B, C로 내려올수록 점점 부보 범위가 좁아지는 거였죠. 해상운송 규칙에서 사용하는 CIF 같은 경우에는 C 조건을 주로 사용을 하지만 CIP,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CIP 같은 경우에는 ICCA, all risk,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에 부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화물이 야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당일날 이제 비행기에 실어야 될 화물들을 이제 막 당일에
뭐라고 해야지,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운송을 하도록 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운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행이 있다 보니까 화물이 좀 야간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화물, 뭐 소량 화물, 그리고 뭐 이제 소비 기간이 짧은 화물, 유행에 민감한 화물, 뭐 살아있는 생동식물이라던가 신선 화물, 식품 같은 것들, 아니면 고가의 화물, 의약품, 온도에 민감한 화물, 이런 것들이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운송 운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해상운송 운임과 관련한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정기선인 경우와 용선계약의 경우 운임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항공운송에서도 운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하는 아이아타라고 합니다. 아이아타에서 정한 운임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항공사에서 자기들만의 요율을 산출을 해요. 우리는 얼마, 키로당 얼마 받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걸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들 나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허가된 운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운송 운임 종류는요, 이제 기본 운임이라고 하는 GCR, 그리고 품목분류 운임이라고 하는 CCR, SCR, BUC, 뭐 종가 운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여기 보시면 위험물 취급 수수료, 입체 지급 등등의 기타 수수료가 포함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운임의 종류를 먼저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운임의 계산은 차저블 웨이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보통 항공운송의 어떤 항공운송 운임 같은 경우에는 1kg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kg당 5,000원 그랬으면 내가 10kg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운송비 운임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0kg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이제 무게를 딱 달았을 때 10kg가 아니라 얘가 부피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10kg인데 내가 어떤 뭐 금덩어리를 10kg 했을 때와 손뭉치를 10kg 했을 때와 부피가 달라지겠죠. 무게는 같지만 항공기 내에 차지하는 그 공간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차저블 웨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실제 중량을 놓고, 그리고 이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높은 중량을 기준으로 이제 운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저블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의 요율은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설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미화, US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운송 운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가 GCR, General Cargo Rate라고 하는 기본 운임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어떤 요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운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또는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이렇게 똑같은 운송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운송 방향에 따라 요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GCR, 제너럴 카고 레이트, 기본 운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최저 운임, 기본 운임, 중량 단계별 할인 운임. 그래서 기본 운임, 노멀 차지는 그냥 대체적으로 모든 화물, 그러니까 GCR 자체가 특정 두 가지 어떤 운임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운임이 바로 GCR인데, GCR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대부분의 많은 품목들이 이 노멀 차지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준 중량은 6kg에서 44kg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화물이 기준이 되는 운임이다. 요율표에는 N으로 기재한다. 노멀의 약자겠죠. 근데 소량이야. 물건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6kg가 안 돼. 5kg 이제 이하인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미니멈 찰지라고 해서 이제 최저 운임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 노멀 차지의 어떤 가장 낮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요율표에는 M으로 기재가 된다. 미니멈 찰지라고 해서 이렇게 M으로 기재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사에서 그러면 키로당 운송비가 계속해서 운임이 올라가면
킬로그램, 중량이 높은 화물은 항공기를 안 타려고 하겠죠. 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못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운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44kg까지는 원래 노멀 차지를 받지만 정말 더 중량이 많아지면은 당신은 좀 우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해놓고 오히려 중량이 높아지면 킬로그램당 운송비, 아까는 5,000원이었는데 뭐 4,800원에 해드릴게요. 또 몇 킬로 이상이면 4,500원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중량 단계별 할인 운임, 퀀터티 레이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C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냐면 첫 번째가 우리 지금 이제 살펴볼 3번의 CCR, 품목 분류 운임,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이게 적용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GCR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CCR이 적용이 되느냐? 특정 지역 간의 운송이 되는 몇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품목을 정해놓고 품목별로 어떤 품목들은 요율을 우리 GCR보다 좀 높게, 또 어떤 품목들은 좀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게 적용되는 운임은 운송하기가 당연히 까다로운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귀중품, 비싼 것들, 이제 그리고 살아있는 뭐 생동식물, 예를 들면 이런 화물을 제가 수입 통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예요. 아주 금발에 너무너무 예쁘고 날렵하게 생긴 말이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CCR이 적용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할증이 되어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 할인되는 품목은 여객 동반 없이 그냥 수화물만 보내는 경우. 항공기로. 그리고 이제 책이라던가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할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CR을 적용이 배제된다. GCR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본 거는 CCR이고요. 또 하나는 SCR이라고 해서 여기에 S가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커머디티 레이시라고 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뭘 해준다?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을. 특정 구간에 동일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희 항공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항공화물의 어떤 항공 운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용이 되는 운임이 SCR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를 이 화물은 계속 운송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다른 운송수단 대비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운송이 운임이 비싸다 보니까 좀 낮은 요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어떤 요율보다? 일반 품목기 기준 GCR보다 좀 낮은 요율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이제 항공기에도 어떠한 이제 포장 용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장 용기별로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바로 BUC라고 하는 단위 탑재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팔레트 철판처럼 생긴 팔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항공기 팔레트 이렇게 검색하셔도 이미지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팔레트나 컨테이너 단위 탑재 요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탑재 용기별 중량을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하는 운임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용기에 실리지 않은 일반적인 개별 화물들보다는 운임이 좀 낮은 편이고요. 용기별로 이제 어느 정도 중량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정액 한계 중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중량보다 좀 낮으면 운임을 실제 BUC보다 좀 더 할인을 해주고 그 중량을 초과하면 초과 운임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탑재 요금 역시도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운임률이다라고 이제 운임이다라고 운임의 종류 중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밸류에이션 차지라고 해서 종가 운임이 있어요. 이거는 비싼 화물에 대해서 값비싼 고가의 화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 뭐 골드바 같은 금괴 같은 것들, 금세공품 같은 것들이 밸류에이션 찰지가 적용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항공운임의 산출 기준이 다른 것들은 다
모두 차저블 웨이트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 밸류에이션 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 종가 운임이라고 하는 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요. 손해배상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운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화물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신고된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항공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곳에서는 1kg당 20불을 최고 한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책임 한도액을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이 1kg당 20달러다라고 해놓고 있고 이거는 뭐 약간 좀 참고이긴 한데요. 종가 요금 어떻게 책정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운송 신고 가격에서 뭘 빼주냐면 총 중량에 아까 몬트리올 협약에서 책임 한도액,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은 1kg당 20달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검정색이 지금 잘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좀 적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0.5% 또는 0.75%를 곱한 게 이제 종가 요금이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요거는 그냥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저블 웨이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차저블 웨이트의 맨 마지막 줄, 요 마지막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운임 산출을 위한 부피 환산 무게. 그러니까 뭔가 차저블 웨이트라고 하는 게 실제 중량하고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한 거하고 비교해서 높은 거를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부피를 무게로 어떻게 환산을 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우리가 부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단위일 때 1cbm, 부피에는 cbm 단위를 씁니다. 1cbm은 몇 킬로다? 167kg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cbm은 167kg이다. 이거는 항공 화물에서만 그렇고요. 해상 화물에서는 1000kg을 이제 1cbm으로 봅니다. 항공 운임 계산 예시를 바로 보시는 게 가장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126페이지 8번 보고 있는데요. 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실제 무게가 60kg이래요. 그리고 포장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70cm, 80cm, 90cm라고 합니다. 포장 개수 하나고요. 이런 사이즈의 상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CBM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면 70, 80, 90을 이제 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CBM이 167kg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70 곱하기 80 곱하기 90 한 거를 6,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 127페이지 해설 부분 가운데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27페이지 기본 운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운임은 100달러. 그리고 중량 단계별 할인 운임이 있대요. 지금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45kg가 넘어가고 있죠. 우리 지금 앞선 125페이지에 보시면 중량 단계별 할인 운임은 45kg 이상의 화물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량 단계별 할인 운임을 봤더니 60kg 미만일 때는 킬로그램당 얼마, 그리고 70kg 미만일 때는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차저블 웨이트는 84kg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실제 중량은 60kg이지만 부피 환산 무게를 봤더니 70 곱하기 80 곱하기 90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포장 상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한 겁니다. 이걸 6,000으로 나왔더니 84kg이 나왔어요. 그래서 84kg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4달러의 운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84 곱하기 14 했을 때에 이제 운임은 1176달러 미화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걸 계산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계산기 들고 가실 만큼의 정도는 아니고요. 문제가 간혹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운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SCR, CCR, SCR, BUC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찰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차저블 웨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항공 운임을 계산하는 예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선 운임에서도 뭔가 아더 차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운임 부대 비용, 할증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항공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수출입 화물 취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 서류를 발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 라고 통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수입국 세관에다가 이 항공사에서 이런 물건이 도착할 거예요 라고 목록 통지를 해줄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화물 취급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입체 지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입체 지불금은요, 제가 좀 적을까요? 입체 지불금은요, 항공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수출국에서 픽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건 항공 운송이 실제 시작되기 전이죠. 그리고 그 픽업한 화물을 비행기 타는 곳까지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어떠한 그 현지 트러킹 비용.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 바로 입체 지불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CFee라고 해서 Charges Collection Fe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harges Collection Fe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수료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콜렉트 베이스일 때, 그러니까 수출자가 운임을 프리페이드 먼저 지급하지 않고 이제 현지 우리 도착지에서 물건 이제 어떤 항공화물의 운임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일단 포워딩 회사는 항공사에다가 이미 수출국에서 운임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송금 비용이라던가 환차손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전 비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차지라고 있어요. 시큐리티. 이건 그냥 봐도 아시겠죠. 보안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항공기가 안전한지 그런 안전 점검이라던가 화물의 엑스레이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전기선에서 바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게 항공 화물에도 있어요. fuel surcharge라고 하는 건데요. fuel surcharge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쓸까요? 이거는 네, fuel surcharge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어떤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오를 때는 확 오르잖아요.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고 우리 일반 시중이랑 비슷합니다. 이때 어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보통은 청구가 되고요. 이제 THC 이거 터미널 핸들링 차지죠. 우리 항공화물에서도 우리 전기선 운송에서도 있었던 건데요. 항공터미널 시설 이용료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7페이지 아래쪽 우리 항공화물 운송장을 볼 거예요. 영어로 AWB라고 적혀 있는데 AWB는 에어웨이 빌의 줄임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선해증권하고 다른 게 의 부분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송화인이 작성을 누가요? 물건을 보내는 사람, 송화인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항공 화물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요, 선화증권처럼 유통될 수가 없어요. 비유통성으로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보내는 사람은
내가 물건 보내고 싶을 때마다 그 영어로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서류를 다 써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송하인이 직접 쓰지는 않고 127페이지 맨 아랫줄 보시는 것처럼 항공사나 혼재업자에 의해서 발행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통성으로 에어웨이빌은 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이아타에서도 결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공운송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틈조차 없고 거의 불가능하고 크게 그렇게 필요치도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요, 발행되는 시기가 물건을 수취하면은 바로 그게 교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또 송하인이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웨이빌은 수취식으로 작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FCA의 경우에 처음엔 수취 선화증권으로 수취식으로 발행이 되지만 나중에는 본선 적재 어떤 표기를 할 수 있다. 온보드 데이트. 이제 원래 있던 에어웨이빌에다가 우리 BL 선화증권에서 봤었던 온보드 데이트 같은 어떤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하거든요. 본선 적재 부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의 특징을 보시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로 운임 청구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비유통성으로 발행이 된다.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한 후 발행이 된다. 그리고 기명식으로 대부분 발행이 되다 보니 그 에어웨이빌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그리고 특징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아이아타에 의해서 그 양식과 발행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에어웨이빌도 좀 그 양식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항공사가 발행한 겁니까? 아니면 포워딩 회사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겁니까? 혼재업자가 발행한 겁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스터 에어웨이빌 그리고 하우스 에어웨이빌이라고 해서 선화증권은 마스터 BL과 하우스 BL 요거가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선화증권, 그러니까 해상운송에서도 그렇고 항공운송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운송 주선인들 있죠. 포워딩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혼재업자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항공사나 선사에 대해서는 송하인, 물건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개개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입장이 된다. 요거까지도 이해되시죠? 이것까지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이거는 원래 송하인이 작성을 하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뭐 항공사 대리점에서 작성을 대신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BL 같은 경우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다는 아니지만 통상 세 통이 발행되고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어웨이빌도 일단 세 통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얘네는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가 녹색 1 원본이, 두 번째가 적색, 그리고 세 번째가 청색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용이에요. 운송인이 자기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수화인, 물건 받는 사람 용도예요. 그래서 이 수화인용 에어웨이빌은 화물하고 같이 수입지로 보내져요. 그리고 수입지 대리점에서 수화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청색인데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하인용이에요. 송하인용이 어떤 이제 송하인에게 교부를 하고 본도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색깔이 각각 달라요. 녹색, 빨간색. 우리 신호등이 녹색인가요? 녹색, 빨간색, 청색. 이렇게 색깔로도 이제 뭔가 색깔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좀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우진 않으시더라도 신호등 색깔로 뭔가 좀 연관을 지어서 이제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웨이빌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품의 수령증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험계약 증거 서류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보가 된 경우 보험계약 증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하인이 물건 보내는 사람이죠.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 금액과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기재를 한 경우에 그 경우에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 보험료
그 가격을 기재를 한 경우에 보험계약 증거 서류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누구의 것이? 송하인용의 것이 보험계약의 증거 서류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통의 원본 외에 6통의 사본이 또 발행이 될 수 있어요. 6통 사본 외에 또 예비용으로 추가로 5통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해서 그 129페이지에 있는 사본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쭉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화증권 할 때 LG, 레터 오브 개런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선화증권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근데 물건은 이미 도착했어. 나는 빨리 선화증권 원본은 없지만 물건을 찾고 싶어. 할 때 은행 부탁해서 은행 손 붙잡고 이제 운송인한테 물건 찾으러 가야 된다. 이때 은행에서 발급받는 게 레터 오브 개런티 LG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공화물에서도 LG가 있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어쩌죠? 항공에서 말하는 LG는 해상운송에서 말하는 LG랑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해상운송에서 말하는 LG,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고, 항공운송에서의 LG는 언제라도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항공 LG는 항상 발행이 되어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비유통성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기명식이거든요. 그럼 에어웨이빌 상에 컨사이니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물건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유통이 안 되니까 배설을 해가지고 은행이 뒤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한테 서류를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진욱한테 물건 내줘도 좋아요. 에어웨이빌에 있는 물건 주인 땡땡은행. 이렇게 적힌 서류를 내가 받아서 그걸 들고 곳에 창고가 됐든 어떤 화물이 있는 창고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그 은행이 써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항공 LG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상 LG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얘가 사용이 되지만 항공 LG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 시 매번 발행이 되어야 화물의 수령이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어웨이빌과 BL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BL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통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상환증권이라고 해서 BL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지만이 물건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 BL이 반납선화증권 서렌더 BL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반면에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아니다. 그냥 화물 수취증일 뿐이야. 그리고 유통을 할 수가 없는 비유통성 서류다라고 하는 점, 상환증권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에어웨이빌과 BL 첫 번째 특징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냥 기명식으로 특정인 누구가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반면에 BL은 어떻게 발행이 될 수 있었나요? 특정인 이름을 적는 기명식도 있었고, 스트레이트 BL, 그리고 지시식 BL, 오더 BL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참인식 BL, 이름이 이제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무기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참인식 BL이라고 이제 지참인식으로도 발행이 된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 발행은 수취식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나 이제 BL 같은 경우에는 수취식도 가능하겠지만 선적식 온보드 BL로도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이 운송서류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송하인이 작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선화증권 BL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작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항공화물의 이동의 어떤 흐름을 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수출을 하는 사람인데 항공기로 수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역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물건 준비해요. 그 다음에 그냥 비행기 타고 슝 가버리면 이게 밀수출이에요. 그래서 한국 세관에 가서 저 수출할 거예요 라고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에 오케이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수출 통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출 통관까지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이 나가도 된다는 오케이를 세관에서 받은 거니까 화물을 발송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에어웨이비를 원래 송하인이 작성하는 거니까 에어웨이비를 작성하고요. 화물 건네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이제 물품 같은 것도 건네주고요. 화물이 물품이죠. 화물 건네주고요. 그리고 서류를 항공사에다가 접수를 시킵니다. 접수를 시키면 항공사에서는 그 화물을 나와서 봐요. 라벨, 항공사 라벨을 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라벨 같은 건 잘 붙어 있는지, 포장 개수 수량은 에어웨이빌에 적혀 있는 거랑 동일한지, 그리고 중량에도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인이 나와서 검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화물을 이제 뭐 없어졌네요. 단위 탑재 용기 같은 것들, 파레티라던가 아니면은 항공기 컨테이너에다가 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겠죠. 근데 비행기에 이것도 배처럼 그냥 막 실으면 안 돼요. 안에 뭐 중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밸런스를 고려를 해서 화물 내에 이제 항공기 내에 적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항공기가 떠나는데, 항공기가 떠나고 24시간 이내에 이거 항공기에 제대로 적재되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항공사에서 합니다. 항공사에서 하고요. 자, 이렇게 물건이 슝 하고 떠나면 항공사에서 발송 통지라는 걸 해요. 그럼 수입국에서는 발송 통지를 받겠죠. 그러면 그들 나라의 세관에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목록 신고라고 하는 건데요. 어디서 누구의 어떤 화물 몇 개, 몇 킬로그램이 들어옵니다. 항공기에 이제 들어있는 물건들, 항공기에 실려있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쭉 접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어느 나라든 그냥 막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착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관에서 오케이, 이만 내려도 좋아요 라고 하는 이제 사인을 주면 이제 항공기를 착륙을 시키고 화물을 그 나라 땅에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세관에, 수입국 세관에 수입 신고라는 거를 해야겠죠. 수입 신고 안 하고 항공기에서 물건 내려서 그냥 막 뭐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팔면 그게 밀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 LG, 항공 LG 같은 거 받아야겠고, 그 이후에 화물을 반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었어요. 요것도 한번 내용 듣고, 이렇게 화물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같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30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를 볼게요. 2번 문제는 각자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 화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항상 일시정지하고 계시죠? 저는 바로 정답을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니까요. 답은 1번이고요. 보시면 항공 화물 운송장은 송하인의 요청에 의해 운송인이 작성 아니고 원칙이 송하인 작성이었습니다. 해서 잘못된 것은 1번,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정답 1번 되겠고, 나머지 2, 3, 4번 옳은 보기도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으면서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